5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부산 해운대에 집을 지었습니다. 20년간 매달 이 집을 찾아와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5월의 어느 금요일 제 집 앞에 낯선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장미 화단은 짓밟혀 있었고 마당에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이 없어요. 호텔에 가세요.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71살 할머니가 며느리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파헤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악당은 과연 누구일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순자 71살입니다. 50년을 바늘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양제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71살인 지금까지 단 하루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아들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힘으로 부산 해운대에 집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51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생명보험금 1억 원과 제가 평생 모은 저축 3억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때 26살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이 들어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부산 해운대의 작은 땅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대지에 15평짜리 단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 3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은 셈입니다. 집을 짓는 내내 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가며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직접 벽지를 골랐고 마당에 심을 장미 모종을 하나하나 선택했습니다. 1년 후 집이 완성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이 나오고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심은 장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년간 저는 매달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20평형 아파트에서 살지만 이 부산 집은 제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면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집을 관리했습니다. 매달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와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집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관리비로 매달 30만 원씩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증거였으니까요. 5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울역에서 아침 9시 기차를 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해운대 가시면 집값 많이 올랐을 거예요. 요즘 부산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값은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집에서 조용히 쉬러 가는 거예요. 택시가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온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슈퍼마켓도 그대로였고 모퉁이의 은행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당에 낯선 차가 3대나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는 한 대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장미 화단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 꽃잎들이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화분 몇 개는 깨져서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맥주 캔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제 찻잔으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이 마루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김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곧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나는 매달 이맘때 오는 거 너희도 다 알잖니. 수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들이 와 있어서 방이 없어요. 오늘은 호텔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호텔로 가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시어머니시구나. 저는 수진이 언니 김미라예요. 어머님, 저희가 애들 데리고 여기서 2주일 정도 쉬다 가려고 하거든요.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좀 불편하네요. 제 방이 2개밖에 없다고요? 제 집인데 제가 불편하다고요? 그때 또 다른 나이 든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김영희,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아껴 쓴 분홍색 앞치마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저희가 갑자기 와서 좀 복잡하죠? 근데 어르신, 이 집 진짜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준호는 어디 있고?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내려온대요. 어머님, 진짜 오늘은 좀 불편해요. 저희가 애들이랑 가족 모임 하려고 한 건데. 수진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치챘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해운대 쪽에 깨끗한 모텔 많아요.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간 제가 손수 지은 집에서 며느리가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수진의 어머니 영희가 딸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수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모텔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소파, 제가 손수 걸었던 액자들, 제가 매일 닦았던 테이블,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해운대의 작은 모텔로 갔습니다. 1박 6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1살에 제 집에서 쫓겨나 낯선 모텔방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리가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년간 제가 지켜온 이 집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모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씻고 나와 모텔 앞 분식집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우동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를 내쫓은 걸까요? 단순히 가족 모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집이니까요. 오전 9시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며느리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더니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어제 모텔 예약해드렸잖아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구나. 대체 무슨 일이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방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이제 71살이시잖아요. 매달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 집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아. 나는 이 집을 사랑하거든. 수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 집 명의를 준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할 수 있고 어머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쉬실 수 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라고요? 왜 그래야 하는데? 수진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지금 시세가 7억 원이에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자산이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요. 7억 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3억 5천만 원으로 지은 집이 이제 7억 원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미리 준호 명의로 바꿔놓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훨씬 편해질 거예요. 물론 어머님은 평생 이 집에서 쉬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을 남한테 줘야 하는데? 아들이라도 마찬가지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준호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다들 편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이 집은 내가 50년간 일해서 만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두겠어.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내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늘 안으로 나가. 수진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럼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는데 벌써 내려온 모양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봐. 하지만 준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한 말.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 집을 빼앗으려고 공모한 거니?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빼앗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아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아내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는 차마 못하겠어. 수진이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 집을. 입 닥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경찰이요? 어머님, 저희는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끼리 집에 놀러 온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백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월의 바다는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도 며느리 말대로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하면 어쩌죠?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포기하지 마. 내가 50년간 일해서 만든 집이잖아. 끝까지 지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해운대 거리를 걸으며 은행을 찾았습니다.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거래해온 곳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고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점장님 계세요? 네, 계세요. 안내해 드릴게요. 지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지영 지점장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건강하시죠? 저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명예 이전을 강요한다는 것을. 한 지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서류에 사인하신 건 없으시죠?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다행이에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 계좌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한 지점장이 컴퓨터로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예금이 8천만 원 있으시네요. 다행히 아직 손대지 않았어요.
혹시 며느리분이 통장이나 도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심이에요. 하지만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한 지점장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세요. 박철수 변호사님인데 이런 가족 분쟁 전문이세요. 제가 전화 한 통 드릴게요. 10분 후 한 지점장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 변호사님이 오늘 오후 3시에 시간 내주신대요. 사무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은행을 나오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 2시 50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해운대역 근처의 작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순자 고객님이시죠? 박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는 5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무실에 앉자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 지점장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집을 지은 이야기부터 어제 며느리한테 쫓겨난 이야기까지 박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 등기부등본 가지고 계세요? 네, 서울 집에 있어요. 빨리 가져오셔야 해요. 그리고 집 열쇠도 며느리분이 복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물쇠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어디서 변호사님 성함을 들어본 것 같은데.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남편분 성함이 이종수 씨였나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이종수 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증인도 서주시고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선행이 이렇게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종수 씨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이 어머님 집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니까 퇴거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을 강요한 것도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혹시 며느리분이 준 서류 가지고 계세요? 아, 집에 놓고 왔어요. 그거 꼭 가져오세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이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빼앗으려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점장과 박 변호사가 제 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집이 탐나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집은 제가 지킬 것입니다. 박철수 변호사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로 올라가 집 등기부등본을 가져왔고 며느리가 건넨 명의 이전 서류도 챙겨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5월의 셋째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이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정신과에 간 적이 없는데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위조된 진단서예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조요? 며느리분이 어머님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 진단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박 변호사가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환자 이순자 씨는 중증 치매로 진단되며 재산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 법정 대리인 지정이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고요?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준호, 제 아들이었습니다. 피후견인은 이순자, 저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어머님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권한이 후견인한테 넘어가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집도, 네, 집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 동의 없이도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이걸 알아내셨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법원에 퇴거 명령을 신청하려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에 이미 접수된 서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이성년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그럼 이미 접수가 된 거예요? 네, 일주일 전에 접수됐어요. 다행히 아직 법원 심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막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 침탈 시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요? 네, 이 정도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래도 제 손주들의 엄마인데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박 변호사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동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분은 어머님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어머님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하겠어요. 좋은 결정이십니다. 제가 오늘 바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부산 대병원에 가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으세요. 왜요? 저는 멀쩡한데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조된 진단서에는 어머님이 치매라고 적혀 있잖아요. 실제로 진료를 받으면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게 증명됩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죠? 오늘 오후에 예약 잡아드렸어요. 3시에 부산 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부산 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1살에 정신과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순자 고객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여러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인지. 검사가 끝나자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순자 고객님, 검사 결과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경도인지 장애도 없어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작성해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저녁 6시쯤 박 변호사 사무실로 진단서를 가져갔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법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퇴거 명령이 나올 겁니다. 며느리분이 제출한 후견인 신청은 각하될 거고요.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며느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집이 탐나서일까요?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하게 재산을 빼앗으려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급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문제요? 빚이나 사업 실패 같은 거요. 제가 며느리분 신용 조회를 해봤는데 최근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3억 원이요? 네, 그것도 사채업자한테서요. 이자가 엄청 높을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사채까지 쓰고 있었다니. 그럼 며느리가 빚 때문에 제 집을 빼앗으려고 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모텔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내쫓을 때 그녀의 표정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절망?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그냥 악한 사람이야.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법원에서 긴급 퇴거 명령이 나왔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경찰과 함께 집으로 가겠습니다. 드디어입니다. 제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박 변호사, 법원 집행관, 경찰관 2명과 함께 제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이순자 씨의 집에 불법으로 거주하신 김수진 씨와 가족분들은 2시간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엄청난 절망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의 어머니 영희가 황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면서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2시간 안에 짐을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어기면 강제 퇴거됩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수진이 짐을 싸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오빠가 알면. 아이들은. 오빠? 누구 오빠 말인가요? 저는 박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님도 수진의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수진과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이 아닌 진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마지막 말, 그 절박함 뒤에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텅 비었습니다. 아니,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쓰던 하얀색 시트가 아니라 형광 핑크색 시트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 몇 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청소할 게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이제 아무도 저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집 상태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 두셔야 합니다. 저는 다시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 변호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망가진 화분, 얼룩진 벽지, 금이 간 찻잔. 마당으로 나가 장미 화단을 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짓밟혀 죽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키운 장미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가꾸면 되죠.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집은 완전히 어머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분이 신청한 성년후견인건도 각하됐고요. 이제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형사고소요? 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분은 최소 집행유예, 최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박 변호사가 사무실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고 소파를 털었습니다. 저녁 6시쯤 주방까지 청소를 마쳤습니다. 이제 방만 정리하면 됩니다.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큰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 옷과 아이 옷들이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느라 빠뜨린 모양입니다. 옷들을 꺼내 정리하려는데 가방 밑바닥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만수였습니다. 김수진,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간다. 내 남편이랑 애들한테 다 말할 거야. 다음 문자도 있었습니다. 이자만 300만 원씩 석 달째다. 원금 3억 원은 언제 갚을 거냐? 3억 원이라는 숫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안 그러면 너희 가족 무사하지 못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용증도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인 김수진. 금액 3억 원. 이자 월 10%. 대여자 박만수. 월 10%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폐업 신고서였습니다. 수진이 운영하던 회사가 석 달 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는 또 다른 문자 캡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회사 돈 좀 빌려갔는데 당분간 못 갚을 것 같아. 얼마 빌려간 건데? 오빠, 나 지금 정말 힘들어. 3억 원 좀 됐어. 투자한다고 썼는데 다 날렸어. 미안해. 오빠, 그게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 어떡해. 수진아, 내가 뭐라도 해볼게. 일단 사채업자들한테 시간 좀 벌어.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오빠 때문에 회사가 망했던 겁니다. 오빠가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렸고 수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던 겁니다.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며느리와 오빠의 대화였습니다. 오빠,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대. 애들이 다치면 어떡해? 시어머니 집 있잖아. 그거 팔면 되지.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 집인데. 수진아,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 가족이 중요하냐? 시어머니가 중요하냐?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야. 내가 위조 서류 다 준비했어. 치매 진단서랑 후견인 신청서. 넌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오빠, 수진아, 이거 안 하면 진짜 너희 가족 위험해. 박만수 그 인간 장난 아니야. 저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 집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사채업자들이 위협했고 며느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며느리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30분 후 박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발견한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분은 피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오빠가 회사 돈을 횡령했고 그 빚을 며느리가 떠안게 됐죠.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받으면서요. 그럼 며느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절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어머님한테 한 짓은 여전히 범죄지만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악당은 누구예요?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오빠죠. 김태호라는 사람. 이 사람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며느리를 사주해서 어머님 집을 빼앗으려 한 겁니다. 위조 서류도 이 사람이 준비했고요. 그럼 이 사람을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횡령, 사기, 협박, 사문서 위조.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하고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진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일단 들어보세요. 며느리분이 정말로 오빠한테 강요당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두고 간 가방 안에 서류들이 있더구나. 사채업자 문자 메시지하고 오빠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 2시에 해운대 바닷가 벤치에서 보자. 혼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앉아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수진이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오빠가 회사 돈 3억 원을 빼돌렸구나. 그래서 내가 사채를 썼고 그 빚 때문에 내 집을 빼앗으려 한 거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오빠한테 강요당한 거냐?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강요당했어요. 오빠가 위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저한테 사인만 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사채업자들이 준호랑 애들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구나. 어머님,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박만수라는 사채업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애들 학교까지 미행했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내 오빠는 지금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도망간 것 같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 짓은 분명 나쁜 짓이야.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했어.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넌 날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게 제안이 하나 있어. 내 오빠를 고소할 거야. 횡령죄로. 그리고 사채업자 박만수도 고소할 거고. 그 사람들이 진짜 악당이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대신 너는 내게 진실을 다 말해야 해. 오빠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내가 증인이 돼줘야 해. 제가 증인이 되면 오빠는 감옥에 가요. 그래야 내 빚도 정리되고 내 가족도 안전해질 거야. 내 오빠가 벌인 일의 책임은 내 오빠가 져야지. 내가 짊어질 필요 없어. 수진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수진아. 하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해. 나는 널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 수 있어. 수진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진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오빠 김태호가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위조 서류를 누가 준비했는지, 박 변호사가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김태호와 박만수를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수진의 증언을 받은 지 이틀 후 박철수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태호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잡혔어요?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어요. 도박 빚 때문에 숨어 지내던 중이었죠. 경찰이 급습해서 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는요? 박만수도 같이 체포됐어요. 불법 채권 추심과 협박 혐의입니다. 며느리분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법정 심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태호를 처음 봤습니다. 4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 여동생 김수진의 인테리어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김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횡령한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도박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속이고 돈을 빼돌렸는데 실은 불법 도박장에서 다 잃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박만수와 공모하여 여동생을 협박한 사실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이순자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위조 진단서를 만든 것도 당신입니까?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도 제가 위조했고 성년후견인 신청서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의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며느리 수진을 호출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오빠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걸 알았을 때 저는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빚을 진 상태였어요. 오빠가 갚아준다고 했는데 도망갔고 사채업자들이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제 아이들 학교까지 미행했어요. 남편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돈 안 갚으면 가족이 다칠 거다라고 문자를 수십 통 보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빠가 위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저한테 사인만 하라고 강요했어요. 안 하면 박만수가 제 가족을 해칠 거라고 협박했고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사채업자 박만수의 차례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채권 추심을 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월 10%의 이자는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가족을 미행하고 협박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검사가 수진의 휴대폰 문자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산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장미 화단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장미 대신 새 모종을 심었습니다. 8월 중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횡령죄, 사기죄, 협박죄,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김태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피고인 박만수는 불법 채권 추심, 협박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박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당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수진 씨가 진 사채 3억 원은 불법 고리대금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사라진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석 달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진아, 이제 끝났어. 내 빚도 없어졌고 악당들도 처벌받았어. 어머님, 저는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속죄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면 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도 많이 수척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는지.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실격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엄마, 너도 피해자야. 너는 몰랐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해. 내 아내가 힘들 때 알아채야 하고 내 엄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줘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찾아와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첫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마라. 돈 문제든 가족 문제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둘째,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둘 거야. 내가 죽은 후에야 내 것이 될 거고. 당연합니다, 엄마. 셋째,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다시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속죄보다는 잘 사는 걸 보여줘.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단지 파도 소리만 들리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 5월입니다. 제가 72살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 해운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를 보고 장미 화단을 가꿉니다. 다시 심은 장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쯤 수진과 준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집 청소를 도와주고 마당 정리도 해줍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 바닷가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관계는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며느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지는 작은 자수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가족을 더 잘 돌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손주 중 큰아이가 제게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한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겼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용서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너무 정의만 외치면 가족이 깨지고 너무 사랑만 강조하면 악이 승리합니다.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악당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태호는 지금 감옥에서 8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수지는 제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72살이 된 저는 이 바닷가 집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바다가 있고 장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킨 것이 있습니다. 제 존엄을, 제 권리를, 제 집을 지켰습니다. 50년간 일한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같은 처지의 노인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를 빼앗길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결국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싸우세요. 저 이순자는 71살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봅니다. 해운대의 5월은 아름답습니다. 새로 심은 장미들이 빨갛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